조현 전 주 인도 대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도 정치 지형의 변화와 이 변화가 경제에 가져올 영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모하는 대국으로 떠오르는 인도, 그 다음에 정치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경제, 끝으로 한국에 주는 함의와 시사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담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했구나, 코끼리가 없는 나라에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실은 이게 인도의 자이나교에는 그 상대주의, 즉 모든 것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를 믿는 이 자이나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불교의 열반경에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로 들어갔고, 그것이 한국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한국과 인도는 사실 교류가 오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서 그 인도가 중요해지고 있고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 파리 에어쇼에서 500대 비행기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했다는데, 제가 연말 통계를 보니까, 다시 보니까 1200대를 구입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규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비스인데, 네, 두 번째가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서 디지털 벨트 앤 로드, 중국 것을 벤치마킹해서 앞에 디지털만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제조업도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캐치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구의 대국이 되었는데,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은 그 평균 나이가, 중국은 38세인데 비해서 인도는 28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게다가 이제 인디언 다이아스포라, 세계에 퍼져 있는 인도인들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미국 포춘 500 중에 CEO 중에 60인 이상이 인도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주요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그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속에서 인도가 주요 전략적 파트너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제트 엔진이나 반도체 협력이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파트너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68년에 비확산 핵조약 NPT 체제가 출범하고, 그 이후에 핵실험을 한 나라들은 NPT 체제 밖으로 나가 있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인도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74년과 98년에 각각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민간 원자력 협정을 맺었고, 최근에는 그 NSG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에 인도를 초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반대로 초빙이 안 됐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의
핵보유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또 중립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역할을 하려고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는 그 콩그레스 파티, 인도 의회당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립부터 무려 17년간 수상직을 맡았던 네루 총리, 그리고 그의 딸 인디라 간디 총리, 그리고 그의 손자 라울 간디까지 3대 4대에 걸치는 정당의 집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당이 그 변호사, 지주 등 상류 계급, 그리고 또 계속되다 보니까 그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세습 문제가 발생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에 그 정권의 변화가 있었고 정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나온 우려는 뭐냐면은 모디 총리가 너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기가 높다 보니까 힌두 우선주의, 또 너무나 연방이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무슬림을 박해하는 조치까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9일부터 6주간 실시된 이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340석, 즉 543석 전체 중에 340석을 확보할 것이다 했던 예상을 깨고 240석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도 내나 특히 밖에서는 그 BJP, 인도 국민당이 승리했지만 패배했다. 그리고 인도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모디 1인 독재 체제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막아졌다. 이런 얘기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그 파급되는 효과는 앞으로 과도한 자신감에서 나온 그 일방적인 그 거버넌스 시스템이 조금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경제에도 호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디 정부는 기존의 외교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브릭스 확대와 주도권 경쟁을 중국과 하고 러시아와 실리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정치적 변화가 가져올 경제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해오던 대로 모디 총리는 인프라 건설과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은 8%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인도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이것이 그 전 국제적 담론에 맞추어서 환경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전 요소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 나타난 것인데,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경제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가 상승, 실업 증가, 빈곤 증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실은 이번 선거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번 선거 발표될 때 그때 의과대학 많은 인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의과대학 학생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공정성과 부패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것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조짐으로 보이는 것은 이번에 이제 7월달에 발표된 예산안을 보니까 기존 모디 정책에서 약간 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관세 인하, 그리고 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농촌 개발, 특히 인력 양성에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사실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IIT 대학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수월성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편성 교육이 한국이나 또는 중국 같은 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의식을 하고 바텀 3억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와 주정부 관계를 연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 재정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부분의 중요한 강요는 그대로 유임이 됐지만은 앞으로 29개 각 주와 연방정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경제가 순조롭게 순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엇박자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가, 이게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특히 그 연정에 그 참여하는 비하르주나 안드라프라데시 중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대규모 지원하는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의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인도가 한국의 가장 좋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 K-팝 드라마가 역시 굉장히 잘 받아들여져 있고 그 발리우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우리 영화도 상당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측면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옆에 있는 거대한 중국을 해칭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이고, 게다가 이 인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인태 전략을 같이 하고 미국의 구애를 받고 있지만은 독자적으로 러시아를 그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방문하고 이렇게 독자 행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필요에 의해서 한중일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진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한테 룸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와 외교적으로도 깊이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뒤에 연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방산 문제는 제가 근무할 때 이 K9 자주포를 100문을 수출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K9 자주포에 모디 총리가 직접 타고 있는 사진인데요. 지금 인도는 군수 분야에서조차도
메이크 인 인디아 폴리시를 해가지고 그 탄약은 지금 올해부터는 수출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 분야에서도 그 협력이 아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 국가로 만들고, 인도가 잘하고 있는 것들, 테크놀로지 또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인도가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서도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 보건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인도가 아직도 정부의 입김이 산업 비즈니스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 그리고 트레이딩 이런 거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드리고 거기서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면은 싱크탱크 간에도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인도를 방문을 해서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파트너를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인도에서 온 대기업 분들을, 인도 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도에 지금 미국 자본이 크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중국으로 가던 자본이 인도 대기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은 사실은 한국과 같이 R&D 최첨단 분야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파트너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도의 그 사전 준비나 또는 그 파트너 없이 그냥 가셨다가 약간의 그 실망 내지는 좌절을 맛보시고 쉽게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끈질기게 그 하시고 파트너를 잘 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는 29개 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주는 1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주에서 한국의 지자체와 파트너링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인도의 주와 무슨 파트너 자매결연을 맺느냐,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한국이 찾아야 될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도는 쿠데타가 한 번도 없었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있을 때 우리 국회의장이 인도를 방문하셔가지고 인도 국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면담이 있어서 수행을 했던 무관이 묘소 참배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을 입고 국회의장을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회에서 제재를 당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아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그 국민적인 지지, 이것이 굉장히 인도를 지탱하는 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3억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편성 있는 교육이 좀 부족했고, 그것도 있지만은 제조업이 약하다 보니까 농촌에 많은 인구가 묶여 있었고
제조업을 통해서 공장에 다님으로써 그 농촌이 변모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제조업, 그다음에 여성 활동 그 인구가 15% 아래입니다. 이것도 인도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것들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결국 인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함의는 무엇인가?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제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대사의 인도 리포트인데요. 이것은 무엇에 착안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인도 대사로 가기 전에 2014년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흙수저 논쟁이 막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깊이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왜 좌절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본 것이, 어느 나라나 국력이 있는데 그 국력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X축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Y축은 얼마나 공정한가, 그리고 Z축은 자유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게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한다면은 이것은 정육면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효율성이 비교적 낮고 공정성도 카스트 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낮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민주주의 덕분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한국에 있는 높은 아파트 빌딩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어느 학자가 저한테 뭐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공정한 사회인데, 그러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자 박스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이제 공정성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는 지금 빠르게 변모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쓴 책의 주로 내용이고, 또 그것을 알리고 우리도 효율뿐 아니라 공정과 자유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서 한국의 이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 선전을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어디 인도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도인들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호를 날고 성공을 하는데 인도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인도인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약간은 인도 아리안, 즉 인종적인 것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영어라는 언어도 있고,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인들이 밖으로 나가면 자기들끼리는 해방이 안 되지만은 자기들끼리는 아직도 카스트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카스트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여기 해외에 나왔으니까 정말 성공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자유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인도인들은 아미타르 센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공론의 문화입니다. Argumentative Indians라고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 가보면은 클래스에서
손들고 떠들고 교수한테 달라드는 것은 인도계 학생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쪽 문화에서는 순응하고 받아 적고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우리 한국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테이커가 아니라 메이커가 되고 각자의 의견을 만들고 갖고 그런 것을 개진하고 그러는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